네, 안녕하세요.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자연인, 법인, 권리의 주체,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권리의 객체가 있겠죠. 그래서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8조를 보시면 물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법이란 민법을 말하죠. 민법.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체물은 당연히 물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유체물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관리할 수 있다면 자연력이나 동력도 물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취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민법 98조에 나와 있는 전기죠, 전기. 전기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이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관리가 가능하죠.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나 동력도 물건으로 봅니다. 물건으로 본다는 말은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전기 쓰면 전기세 내잖아요. 전기도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렵게 설명드리면 법률 관계의 목적물이 되는 객체로서 권리의 주체인 사람과 구별되는 개념이 바로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물건에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기, 온열, 에너지, 기타 등등 어쨌든 관리가 가능하다면 이런 자연력이나 동력도 우리가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법률적으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배타적 관리 가능성과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배타적 관리 가능성이란 물건이라고 보려면 최소한 사람이 이걸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배도 못하고 이용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물건으로서 의미가 없죠. 그림의 떡이다. 뭐. 그건 무슨 물건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권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애당초.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물건으로 보아서 이거를 거래도 하고 권리도 설정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물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사고 팔 수도 있고 권리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으로서 사회 통념상, 즉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독립성을 갖추어야 그걸 하나의 물건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겠죠. 다른 물건과 구분되지 않는다면 그게 별개의 물건,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타적 관리 가능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물건으로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민법 99조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뭐죠? 땅이죠, 땅. 땅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정착물, 뭘까요?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 그것도 부동산이다라는 겁니다. 정착물이라는 거는 쉽게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 없는 땅에 딱 붙어 있는, 땅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 그런 걸 우리가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건물, 예,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선 토지를 보면 토지는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인위적으로 구획된 지면으로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상하, 위, 아래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이 어떤 토지라는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토지는 어때요? 범위가 있죠. 선이 딱 그어져 있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쵸? 그 범위 내, 그 선이 그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면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서 구획을 시킨 거죠. 구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획된 지면을 우리가 토지라는 물건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 토지, 그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소유하는 그 토지라는 물건은 딱 그 지면만을 말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민법 212조를 보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면뿐만 아니라 토지의 위아래까지도 다 소유권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토지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토지라는 물건은 지면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위아래, 지면의 위아래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토지의 정착물. 이것도 부동산이죠.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이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정착물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 없도록 땅에 딱 붙어 있는, 땅에 정착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 같은 거. 그쵸? 건물은 이동이나 철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착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정착물이고요. 또 하나는 종속정착물입니다. 독립정착물이 뭐냐면 토지와 분리해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게 독립정착물입니다. 즉, 토지와 따로 구분해서 별도의,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걸 우리가 독립정착물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그렇죠. 건물. 어떤 땅 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 토지의 일부인가요? 그렇지 않죠.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죠. 그래서 땅과 건물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처분할 수도 있고, 땅 주인 따로, 건물 주인 따로 될 수 있고, 땅을 팔았다고 해서 건물도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왜?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대표적으로 건물이 있고요. 건물 옆에 제가 가로를 쳐놓고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이 필요하다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물은 토지와 구별해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그렇게 독립된 물건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당연히 완공이 되면 완성이 되면 그거는 뭐 독립된 물건이죠. 근데 지금 짓고 있어. 아직 완공이 안 됐어. 그러면 완공이 안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걸 독립된 물건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기둥, 지붕, 주벽. 즉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다소 미완성이라고 하더라도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기둥이나 지붕, 주벽을 모두 갖추지 않고 있다면 그건 아직 건물로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토지와 하나로 보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건물 말고도요, 수목, 나무, 이런 것들도 독립된 독립정착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시골길을 가다가 땅을 봤어요. 땅이 좋아. 아, 저 땅 좋네. 사야겠다. 근데 그 땅 위에 나무들도 심어져 있고, 화초도 있고, 꽃도 있고, 뭐 과일 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땅을 샀습니다. 그 땅을. 그러면 그 땅 위에 심어져 있던 나무들은 어떻게 되죠? 그건 누구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은 그 땅의 일부예요. 그 땅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땅을 샀으면 거기에 있는 나무들도 다 내 거라는 거죠. 땅이랑 하나니까. 땅과 하나로 움직이니까. 여러분이 산을 샀어요, 산. 산에 나무들 많죠? 그럼 산을 샀으면 당연히 뭐예요? 그 산에 있는 나무들도 내 거예요. 아시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게 바로 임목등기 명의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임목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수목의 집단입니다. 집단, 즉 나무들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임목등기법에 따라서 임목등기를 치면 그 나무들은요, 더 이상 그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마치 건물처럼. 건물 등기부 따로 있는 것처럼.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토지와 구별된, 독립된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땅을 샀다고 해서 당연히 그 나무들도 같이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그 나무까지 자기가 소유하고 싶으면 별도로 계약을 해서 사야 됩니다. 또 땅은 가지고 있으면서 나무만 따로 팔 수도 있어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이 되니까. 아시겠죠? 이거는 마치 건물이나 토지 등기하는 것처럼 임목 등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목 등기를 할 수 없는 수목이나 과일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목 등기가 아니라 명인 방법이라는 그런 수단을 활용을 합니다. 명인 방법은 관습법의 하나예요. 우리가 1강에서 민법의 법원에서 관습법 배웠죠. 옛날부터 쭉 그렇게 해왔던 관습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하나의 법처럼 인정이 돼서 관습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명인방법도 대표적인 관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률엔 없지만 관습법으로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명인방법을 하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수목이나 과일은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명인 방법은 특별히 어떤 형식이나 절차, 방법에 제한은 없어요. 그냥 이걸 독립된 물건이다, 주인이 따로 있다, 별개로 취급된다 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됩니다. 뭐 울타리를 치든 빨간 페인트로 X표를 치든 방법에 제한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별개, 토지와 독립된 그런 물건으로 했다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도만 해놓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독립 정착물이 아니라면 다른 정착물들은 다 종속 정착물이 돼서 토지의 일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취급이 돼서요. 쉽게 얘기하면 토지로 보는 겁니다, 그냥. 토지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 등기를 하지 않은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 나무 같은 거는 그냥 토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토지의 일부예요. 그래서 땅을 팔면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또 교량, 다리라든가 담, 도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동산. 동산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입니다. 끝. 간단하죠? 이 밑에 이제 참고 사항으로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물권법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동산은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동산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을 엄격히 구별해서 어떤 권리를 설정한다거나 권리를 인정한다거나 권리의 양도라든가 이런 거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은 동산인데 이런 권리 설정이나 권리의 양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부동산처럼 하고 있는 그런 특수한 동산들이 있습니다. 그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은 아니죠. 얘들이 건물도 아니고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법률적으로는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부동산처럼 공적 장부로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물권법 때 배우겠지만 등기부라는 그런 공적인 장부로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게 동산과의 큰 차이점이에요. 동산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노트북에 등기부가 있나요? 볼펜에 등기부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같은 동산인데도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은요. 마치 등기부와 같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등록 원부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게 있고 그건 누구나 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등기부처럼 국가에서 관리한 장부예요. 그래서 얘들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취급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물권법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법 제 100조를 보시면 주물과 종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항을 보시면 물건의 소유자, 즉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상용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통상의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상의 용도. 그 물건의 용도. 그 물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해서, 공은 제공, 도움, 이바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의 용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바지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 그 자기 거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 그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부속이란 건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장소적으로. 이렇게 갖다 붙인 때에는 그 부속물, 즉 갖다 붙여진 물건, 그걸 우리가 종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물건은 뭐겠어요? 그건 주물이죠. 주된 물건. 즉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주된 물건의 통상의 용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물건을 부속을 시키면, 갖다 붙이면, 갖다 붙여진 그 물건을 우리가 종된 물건, 종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조항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싶을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내 물건이야. 근데 이 물건을 내가 용도가 있어. 그 용도를 더 잘 활용하려면 다른 물건이 필요해. 그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 물건을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 거인 물건을 갖다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내 거지. 그렇잖아요. 내 물건에 내 거 물건에다가 내 거를 갖다 붙였어. 그러면 다 내 거지, 그냥. 그렇잖아요. 내 거 플러스 내 거는 내 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굳이 이거를 주물이냐, 종물이냐 따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내 물건에 내 물건 갖다 붙이면 그냥 내 물건이죠. 그걸 주물이네, 종물이네 어려운 말을 만들어내고 소중한 조항 하나를 이렇게 할애해서 규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필요가 있으니까 규정이 있겠죠. 자, 그건 바로 이양 때문이에요.
이 항을 보시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즉, 갖다 붙여진 물건, 필요에 의해서 갖다 붙인 부속물인 그 종물은요, 주된 물건, 원래 있던 물건이 처분되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물, 종물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겠죠. 의문이 생겨야 돼요. 민법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죠? 근데 조금 재밌게 공부하려면 의문을 자꾸 가져야 돼요. 왜? 도대체 왜 그러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 재밌습니다. 조금 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물건에 내 물건을 갖다 붙였어요. 그럼 다 내 물건이죠. 그 내 물건을 남한테 팔았어요. 그럼 다 같이 파는 거죠. 그러면 굳이 당연한 소리를 왜 써놨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유소를 거래한다 칩시다. 주유소. 주유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주유소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유소의 용도가 뭐죠? 주유소의 용도는 주유예요. 주유. 그럼 주유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유기가 필요하죠. 즉, 주유소라는 물건의 통상의 용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유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주유기를 하나 사서 내 거인 주유기를 주유소에다가 부속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갖다 붙인 물건을 우리가 종물이라고 하고 원래 있었던 주유소를 주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유소가 주물이고 주유기는 종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주유소를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유소를 산 사람이 이제 계약서도 쓰고 돈도 주고 양도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주유소 사장이다 하고 주유소에 출근을 했는데 나한테 주유소를 넘긴 사람이 주유기를 뜯고 있어. 황당하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뭐하니? 그런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한테 주유소는 넘겼지만 주유기는 넘긴 적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를 이제 산 사람이 뭔 소리냐? 주유소를 샀으면 당연히 주유기도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니냐? 주유기도 산 거지.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유기를 뜯다가 계약서 한번 봐봐. 그런 거죠. 계약서를 봤어. 계약서를. 봤더니 계약서에 웬걸? 주유소를 인도한다. 주유소 인도 가격, 인수하기는 얼마로 한다. 뭐 그런 말은 나와 있지만 주유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계약서에. 희한하죠. 음. 그러면 이때 두 가지 반대되는 주장이 충돌을 하죠. 자, 판사랑 입장에서는 나는 주유소는 팔았지만 주유기에 대해서는 판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기는 여전히 내 거다. 산 사람 입장에서는 주유기가 없는 주유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유소를 샀으면 당연히 주유기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설사 계약서에 별도로 주유기의 운명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쓴 게 없다고 하더라도 주유기도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팽팽하게 주장을 했을 때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민법은 산 사람 말이 맞다는 거죠. 즉, 종물, 주유기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주물, 주유소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유기의 운명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연히 주물과 같이 운명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백조 이양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걸 피하려고 했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세하게 써야겠죠. 계약을 할 때. 주유소뿐만 아니라
뭐 양도 목록, 원래는 그렇게 합니다, 보통. 요즘은. 그래서 양도 목록해서 뭐 주유기 몇 개, 책상 몇 개, 뭐 컴퓨터 몇 개, 진짜 생수 하나까지도 다 해서 해요. 그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아시겠죠? 또 반대로 주유기는 팔지 않는다. 내가 뜯어가겠다. 그래라. 나는 주유기 새로 사서 설치하겠다. 이랬으면 주유기에 대한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유기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둘 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는 거죠. 둘 사이에 합의가 없어요. 그렇게. 합의가 있으면 합의에 따르면 되는데 합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하는 거죠. 법대로 하려고 봤더니 100조 2항에 어떻게 돼 있다?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래서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특약으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한다면 동일인 소유의 각각 독립된 물건 사이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효용을 돕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종 관계가 인정이 되고요. 이때는 함께 처분되도록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민법 100조의 취지예요. 그런데 특약으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한다면 이 말은 뭐예요? 특약으로 다르게 정했다면 그 특약에 의한다는 겁니다. 즉, 무조건 주종관계가 인정되면 종물이 주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지킬지 말지를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약으로 다르게 정한다면 그 특약에 따르고 특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대로 하는데 그게 백조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약으로 뭐 야, 종물은 따로 처리한다. 그거는 너한테 안 넘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정하지 않았다면 백조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왜 백조가 있는지.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요건은 독립성, 즉 주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된 물건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물의 구성 부분이 돼버리면 그냥 그건 주물이지 종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또 주물과 종물이 동일인 소유여야 됩니다. 같은 사람의 소유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인 주물에다가 내 거인 종물을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야 주물과 종물 관계가 됩니다. 주인이 각 따로따로 있다면 그냥 그건 그냥 따로따로인 물건일 뿐인 거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부속성, 즉 갖다 붙인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갖다 붙였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주물과 종물이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그러니까 가까운 데다가 갖다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처에다가. 뭐 주유소, 주유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갖다 붙인 물건 중에서도요. 주된 물건의 용도에 이바지하는 것, 용도를 돕는 그런 게 종물이지 아무 상관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게 보통 주유소와 주유기, 횟집과 수족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종관계다라고 하고 주종관계가 인정이 돼버리면 특약이 없는 한 민법 제 100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원물과 과실이 나오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101조를 보면 물건의 용법, 그러니까 물건의 사용법에 의하여 수치, 예, 얻는 산출물, 그 물건에서 산출되는 물건, 그 물건에서 나오는 물건, 생산돼서 나오는 물건을 우리가 산출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천연과실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의 통상의 용도, 용법에 따라서 사용을 했더니 나오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산출물이죠. 그걸 내가 얻으면 그걸 우리가 천연과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과일, 열매 이런 거. 나무가 있죠. 그 나무의 용도, 열매를 맺게 하는 거. 그래서 그 나무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물건, 열매, 그걸 내가 따면 그런 건 천연과실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열매라든가 우유,
광물 이런 것들은 용법에 따라서 수취하는 산출물이기 때문에 천연과실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102조를 보면 이런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떼어낼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즉 소유권이 그 권리자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소리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배나무가 있어요. 배나무. 그 배나무 주인이 배나무를 잘 키워서 배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배라는 물건에서 배나무라는 물건에서 그 용법에 따라서 산출된 물건 배라는 과일 그걸 이제 수취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배나무의 주인이 그 천연 과실을 취득할 수취할 권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분리를 하면 나무에서 떼어내면 이제 그 사람께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나무의 일부일 뿐인 거고.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배나무가 이렇게 한 10그루가 쫙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나중에 그 배나무 열리면 배나무에 배가 열리면 그거 다 내가 사겠다. 그래서 미리 입도선매라고 하죠. 미리 사버리는 거예요. 미리 돈을 주고. 그러면 그 배나무 주인은 배를 잘 키워서 이제 그 배나무를 이제 나오는 배를 수확을 하면 그걸 그 사람한테 주면 되겠죠. 그때는 어때요? 수취할 권리자가 누구죠? 입도선매한 그 사람이 수취할 권리자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리하는 순간 그 배는 배나무 주인이 아니라 그 배를 미리 산 사람한테 속하게 되겠죠. 넘어가게 되겠죠.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연과실은요,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기 전까지는 그 원물의 일부예요. 일부인 거고, 분리하는 순간 이제 천연과실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이 돼서 그 물건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귀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천연과실이 아니라 법정과실이 있는데 법정과실은 뭐냐면 민법 제101조에 나와 있죠. 물건의 사용 대가. 즉,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저 잘 썼어요, 잘 사용했어요 라고 주인한테 주는 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정과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과실로 우리가 부르기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건물의 사용 대가인 차임, 월세 같은 거. 또 토지를 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지료, 또 돈을 썼다, 돈을 빌렸다. 그럼 뭘 줘요? 이자를 주죠. 이런 것들. 그래서 물건을 사용하면서 그 주인에게 잘 썼습니다라고 대가를 주는 거. 이걸 우리가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쌀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대가로 받는 물건을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정과실은 그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그래서 돈을 빌렸는데 오랫동안 쓰면 그만큼 이자를 많이 주는 거고 땅도 뭐 1년 쓰느냐 2년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거기에 비례해서 비율로 해서 대가를 주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아시겠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월세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 권리의 주체에 대해서 다 배웠고 그 다음으로 이제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지만 30분이 넘었죠. 설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